그러면 이제 이런 분들의 어차피 면책도 안 될 뿐더러 우선해서 갚아야 되거든요. 반대로 말하면 는 다 받아간다고 보시면 돼요. 나라빚이 제일 지연한 거네요. 그쵸? 개인 회생이 필요한 사람한테는 굉장히 좋은 제도잖아요. 네. 이런 사람들은 신청해도 네. 안 된다 네. 라는 경우들도 좀 많다고 들었는데 그쵸. 그것도 좀 있죠. 네. 그러니까 안 된다기보다는 개인 회생으로 큰 실익을 보지 못할 수도 있다. 또는 굉장히 힘든 변제 시기를 보내야 된다. 뭐 이렇게 좀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문의를 이제 주시는 분들이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얼마를 내냐, 그리고 얼마 정도 탕감을 받냐라는 게 중요할 거 아니에요. 어떤 분은 한 80%, 90% 이렇게 탕감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뭐 10% 하다못해 전액을 다 변제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기본적으로는 어떤 탕감에 대한 기대가 어느 정도는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좀 채무의 탕감을 좀 기대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 뭐 이런 것들을 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로 본인이나 배우자가 좀 재산이 있는 경우에 좀 불리할 수 있어요. 특히나 이제 부동산으로 있는 경우에. 그런데 좀 쉽게 설명드리면은 5천만 원짜리 집이 있는 경우랑 5천만 원짜리 임차보증금이 있는 경우가 같이 평가되지가 않거든요. 5천만 원짜리 집은 그냥 집이에요. 근데 5천만 원짜리 임차보증금은 그 중에 일정액이 소액임차보증금으로 보호가 돼요. 그 소액임차보증금은 아세요? 어려워졌어요. 어려워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소액임차보증금, 그러니까 이거는 임차인들은 다 아는 개념인데, 그 임차 보증금 중에 일정액은 압류가 안 되도록 민사집행법상 금지가 되어 있어요. 채권자가 돈을 이제 압류를 하려고 해도 집까지 뺏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살고 있는 임차 보증금까지 뺏어갈 수 없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이제 일정 금액을 보호해 주거든요. 지역마다 조금씩 다른데, 그래서 예를 들어서 5천만 원 중에 3천만 원이 보호가 된다고 치면 이 사람의 재산이 실질적으로 2천만 원 있는 것처럼 간주가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집이 5천만 원짜리 있는 분은 5천만 원이 재산으로 간주가 되잖아요. 그럼 비교했을 때 이분의 변제금이 더 높아지겠죠. 왜냐면은 재산만큼 아까 변제를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때문에. 똑같은 조건의 이 자산 형태만 달라짐에도 불구하고 이걸 집으로 자가로 가지고 있냐, 임차보증금으로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변제금이 달라질 수 있겠죠. 그래서 전자가 조금 불리할 수 있다. 뭐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 뭐 심지어는 그 재산의 그 재산 책정 금액이 좀 큰 경우에 채무랑 비교했을 때 채무가 더 많아야지 개인회생을 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금액이 높게 잡히는 바람에 아예 회생 조건이 안 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재산이 적게 잡힌다는 거는 그런 의미에서 되게 중요하죠. 이런 경우는 어떻게 돼요? 뭐 재산이 한 4천 정도 돼요. 네. 빚도 한 4천이에요. 네. 회생이 좀 안 될 것 같아서 네네. 하체를 한 2천 더 땡기는 거예요. 네. 그럼 회생이 될 수 있는 건가요? 안 되죠. 그걸 제가 이어서 설명을 드리면, 최근 채무가 많은 분이에요. 최근에 채무가 늘어나신 분들은 그 최근 채무를 다 그 재산으로 잡아요. 그러니까 2천만 원 빌렸잖아요. 그 2천만 원은 채무잖아요. 똑같이 재산이기도 해요. 2천만 원 자체가 그대로 살아있으니까. 그러니까 재산도 올라가고 저기 변제금도 올라가는 거죠. 저같이 앞서프게 생각한 사람이 많았나 그쵸. 보네요. 많았어요. 네. 그래서 실제로 그런 보정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이게 이제 비슷한 사례가 방금 말씀하셨듯이 회생을 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극단적인 사례는 거의 없고, 대부분은 진짜로 최근에 대출을 많이 받으신 후에 회생을 고려하시는 분들이에요. 특히나 뭐 도박을 했는데 잘 될 줄 알았어요. 또는 이제 비트코인을 했는데 잘 될 줄 알았죠. 딱 통장이 다 비고 나니까 이제 정신이 드는 거예요. 이제 회생을 하려고 보니까 법원에서는 그런 걸 봐주지 않죠. 그래서 그런 분들이 변제율이 굉장히 거의 100% 가까이 나오는 이유가 그런 원칙 때문이에요. 마지막의 경우는 우선 변제 채권액이 많은 경우인데, 이거는 이제 어떤 경우냐면, 우리가 이제 사업을 하다가 사업이 잘 되면 좋은데 개인회생을 할 정도가 됐을 때는 채무가 굉장히 많은 상태였을 거 아니에요. 개인적인 어떤 거래처 채무가 있을 수도 있고, 또는 뭐 지인한테 빌린 돈이 있을 수도 있고, 뭐 그렇지만 이런 분들이 대표적으로 많이 가지고 오시는 채권이 조세 채권이에요. 그러니까 국세, 지방세, 그리고 또 직원이 있는 경우에는 4대 보험 같은 거 많이 미납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런 분들의 국세 같은 거는 어차피 면책도 안 될 뿐더러 우선해서 갚아야 되거든요. 반대로 말하면
국가는 다 받아간다고 보시면 돼요. 나라 빚이 제일 지엄한 거네요. 그쵸? 네.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채권자로 동등한 비율로 받질 않고, 원래 채권자들끼리는 동등한 비율로 받는 게 맞아요. 신한은행이나 뭐 카카오은행이나 똑같이 이제 받아야 되는데, 신한은행보다는 이제 국세가 우선한다는 거죠. 그래서 똑같이 이제 변제를 할 때 앞에 받거든요. 그러니까 36개월에 있으면 18개월 안에 국세를 먼저 갚고 19개월 차부터 일반 채권이 변제가 들어가요. 왜 이런 거죠? 무슨 놈인데? 네. 그게 법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거는 좀 더 큰 틀에서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는 국가적으로는 굉장히 좀 손실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거는 채권자한테도 사실 되게 부당하고, 뭐 채무자 입장에서 어차피 누가 받아가든 상관이 없으니까 뭐 그렇긴 한데, 사실은 국세가 높은 거는 채무자들은 조금 불리한 것도 있어요. 방금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도 아까 이제 재산이 어떤 형태로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채무자가 좀 유불리가 나뉠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조세도 마찬가지예요. 조세가 높고 일반 채권이 낮은 분들은 변제 계획 그 기간 중에 그 2분의 1 기간 안에 다 갚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조세가 3천만 원이 있고 금융채무가 2천만 원이 있는 분은, 그러니까 18개월 안에 3천만 원을 갚을 수 있으면 당연히 그 남은 기간 안에는 2천만 원 당연히 갚을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를 다 갚아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근데 반대로 조세가 2천만 원이 있고 금융채무가 3천만 원이 있는 경우에는 18개월 안에 2천만 원을 갚는 거잖아요. 그럼 나머지 기간은 2천만 원을 갚을 수 있는 계획안이 나올 거 아니에요. 총 4천만 원? 그러니까 1천만 원의 탕감 여지가 있는 거죠. 어느 채무를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변제 비율이 좀 달라질 수 있어요. 어쨌든 결론적으로 무조건 조세채권은 갚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 제가 조금 조세를 좀 정리하고 오시라고 안내를 하기도 해요. 근데 또 이게 이제 우리가 나라에 내는 거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은 조금 부정확할 수 있는 게, 또 벌금, 과태료 이런 것도 안 되거든요. 벌금이나 과태료는 이제 우선 변제 채권이 아니기 때문에 이 먼저 받아갈 수 있는 채권에 포함되진 않아요. 나중에 내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특정 법에 딱 정해져 있어요. 뭐 국세, 지방세 등 어떻게 딱 정해져 있는데 그것만 이제 먼저 받아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왜 저기 PD님이 억울하신 거 같아요? 너무 좀 부당한 거 같아요. 저도 되게 부당하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분은 이 비율이 아까는 3천만 원, 2천만 원 이 정도지만 거의 뭐 80% 이상인 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좀 예외이긴 한데 특수한 사례인데, 채무자가 금융빚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는데 세금만 계속 밀리신 거예요. 그래서 세무서랑 처음엔 협의를 했어요. 유예를 좀 해주시면 내가 나눠서 내겠다.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세무서에서 무조건 다 갚으라고 하고, 안 그러면 집을 다 압류하고 경매에 넘기겠다. 근데 또 집은 또 지켜야 되잖아요. 가족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결국 이제 이분이 그 세금만 넣어서 개인회생을 하신 분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분이 잘 없어요. 거의 없죠. 왜냐면 보통 이것저것 다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죽어도 분할 안 해주겠다고 해서 개인회생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사실 탕감이라는 게 크게 의미가 없고 그냥 분할 납부해라 이거네. 근데 분할 납부가 채무자에게 사실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은 한 번에 내는 게는 안 되지만 나에게 시간을 좀 주면 내가 갚을 수 있다, 이런 분들이 사실 대부분이라서 분할의 의미는 사실은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거죠. 세금은 죽을 때까지 온다고 하잖아요. 죽을 때까지 따라온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되게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이것 때문에 갚는 금액이 높아지는 분들의 경우에는 되게 안타깝죠. 근데 또 한편으로는 또 그 국민의 의무이기도 하니까 또 그걸 또 너무 또 비난만 할 수는 없고. 혹시 해외 사례가 있나요? 해외에는 뭐 이렇게 한다 이런 거 알고 계신 거 있나요? 해외요? 해외도 다 이렇게 하나요?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 그 개인회생 제도가 일본에서 왔거든요. 일본 도산법에서 왔는데 일본도 거의 비슷한 걸로 알고 있어요. 세금을 탕감해주는, 깎아주는 곳이 있다면 한번 열심히 도입을 위해서 노력을 해봐야겠네요. 예전에 진짜 제가 수행한 사례인데, 이분이 부동산이 좀 여러 채가 있어가지고 한 채를 팔아가지고 이 사기꾼한테 돈을 다 준 거예요. 한 10억 정도? 다 줬어요. 땅을 판 돈을 다 줬어요. 그래서 이 사기꾼은 10억을 가지고 다 썼죠. 그러면은 부동산을 팔았으니까 이 부동산에 대한 세금이 나올 거 아니에요. 뭐 양도소득세나 이런 게 있겠죠. 근데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는 받을 걸로 예상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양도소득세를 마련해 놓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게 한 2억인가 뭐 이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이 양도소득세를 안 냈다는 이유로 돈은 돈대로 못 받고 이제 세금 체납자가 됐거든요. 됐는데 부동산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다 경매로 넘어가고 매각이 됐어요. 이분이 굉장히 어려워져서 그 부동산이 다 경매로 날아갔는데, 경매로 날아가게 되면 채권자들끼리 돈 받아가고 끝난다고 보통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내가
경매로 매각이 됐을 때도 양도소득세는 면제가 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3억에 산 금액을 4억에 낙찰을 받았다고 치면 나는 사실 한 푼도 없지만 그 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왜 채무자 입장에서 너무 기가 막히냐면은 이 부동산을 판 매각 대금은 이미 그 채권자들한테 그 배당표가 다 나와요. 누가 얼마 이렇게 받아가도록 되어 있는데 이거는 채무자가 끝까지 다 안고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고액 세금 체납자라고 우리가 봤을 때는 왜 나라에 세금을 안 내? 뭐 이렇게 되게 단편적으로 생각하시는데 사실 굉장히 말 못할 사연이 많으신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세금을 내고 싶었으나 내기 어려운 안타까운 사연도 있을 수 있다.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개인회생을 하지 말라는 의미는 아니고 개인회생을 할 때 굉장히 많은 각오를 하셔야 된다. 또는 꼭 개인회생만이 적합한 제도는 아니기 때문에 신용회복이나 이런 부분도 같이 고려를 해서 어떤 게 우리 가게에 좀 더 적합한 어떤 채무 조정이 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시고 결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